그날따라 현관문이 묘하게 무겁더군요.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 남편이 왼쪽 다리를 쭉 뻗은 채 누워 있었어요. 무릎 아래로 하얀 깁스가 단단히 감겨 있었죠. 아, 왔어. 나 오늘 회사 계단에서 넘어졌어. 아유, 다리가 부러졌대. 병원에 갔더니 최소 6주는 깁스하고 있어야 한다더라. 그래서 당분간 재택근무하기로 했어. 어머, 다리 괜찮아? 왜 연락도 안 했어? 병원 같이 갔을 텐데. 혼자 택시 타고 갔다 왔어. 별거 아니야. 걱정하는 저를 남편은 한 번도 올려다보지 않더라고요.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며 화면 속으로 시선을 묻어버렸습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죠. 출근 준비를 하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사 도우미 영순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차림이 평소와 확연히 달랐죠. 가슴골이 훤히 드러나는 브이넥 니트에 짙은 화장이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러 온 사람의 옷차림은 분명 아니었어요. 영순 씨가 거실로 들어서며 남편에게 고개를 숙였죠. 그 입가에 걸린 미소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영순 씨를 보며 눈가가 살짝 풀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사실 이 둘의 묘한 공기를 느낀 건 어제 오늘이 아니었죠. 시선이 스치는 각도, 말할 때 몸이 기우는 방향. 저는 오래전부터 그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형 녹음기를 하나 준비했죠. 남편이 잠든 틈을 타 안방 서랍장 뒤편에 부착해 두었어요. 다음 날 퇴근 후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웠죠. 녹음기를 회수해 운전석에 앉은 채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처음엔 TV 소리뿐이었어요. 그러다 남편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우리 영순이 오늘도 예쁘네. 에이, 그 여자 나가자마자 이러면 어떡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누가 듣겠어. 보고 싶었어, 진짜. 하루가 이렇게 긴 줄 몰랐다니까. 나도 그 여자가 출근하는 게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영순아, 이리 와. 두 사람의 낮은 웃음소리가 이어폰 속에서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안방에서 두 남녀의 거친 숨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재생을 멈추지 못했죠. 멈춰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가락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에서 체온이 한 올씩 빠져나갔어요. 얼굴 위로 차가운 돌가면이 내려앉는 것 같았죠. 저와 남편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서 남편은 의자를 빼주고 물을 먼저 따라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사소한 손길에 남편에게 마음을 주었죠. 그 작은 배려 하나에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연애 시절 남편의 자상함은 한결같았죠. 퇴근을 하면 꼭 회사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결혼 후에도 설거지를 도맡고 주말이면 직접 장을 봐왔어요. 이 사람이라면 평생 기댈 수 있겠다고 믿었죠. 첫째 하은이를 낳고 석 달 뒤 복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회사 두세 개를 동시에 붙들고 있자니 하루가 전쟁이었어요. 새벽에 분유를 타고 아침에 출근하고 야근 후 돌아오면 아이는 이미 울다 지쳐 잠들어 있었죠. 죄책감이 목 안쪽에 가시처럼 걸려있는 날들이었습니다. 아이 맡길 곳 하나 없이 버티는 하루하루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여보, 나 도우미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한테도 미안하고
회사 일도 안 되고. 그래, 알아봐. 하은이한테도 그게 나을 거야. 그때 신우이가 먼저 나섰죠. 올케, 내가 아는 분 중에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어. 경력도 오래되셨고 아이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한번 만나볼래? 정말요? 형님이 아는 분이면 믿을 수 있겠네요. 너무 고마워요. 정말 괜찮은 분이야. 걱정 마. 며칠 뒤 면접 자리에서 영순 씨는 단정한 블라우스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경력서를 내미는 손끝까지 반듯했어요. 아이 돌본 경력이 8년입니다. 이전 댁에서도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했어요. 저도 아이들 혼자 다 키웠고요. 사모님, 걱정 마시고 편하게 맡겨주세요. 네, 잘 부탁드릴게요. 우리 하은이 예쁘게 봐주세요. 인사도 깍듯했고 말투에서 성실함이 묻어났죠. 무엇보다 신우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의심한 조각 없이 그 자리에서 채용을 결정했어요. 영순 씨는 하은이를 정말 잘 돌봤죠. 아이가 열이 나면 밤새 이마에 수건을 올려주었고 이유식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집안 살림도 빈틈없이 관리해 냉장고 속 반찬 하나까지 늘 채워져 있었어요. 저는 퇴근 후 깨끗한 집과 웃고 있는 아이를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곤 했죠. 마음 놓고 회사 일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완벽함이야말로 가장 정교한 함정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파놓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였어요. 녹음기 사건 이후 퇴근길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매일 남편 몰래 녹음기를 회수해 새벽에 몰래 주차장에서 이어폰을 꽂는 것이 새로운 일과가 되었죠. 어떤 날은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TV 소리, 아이 웃음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끝까지 들었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녹음 속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유난히 선명하게 흘러나왔어요. 우리 만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네. 내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니까 세월 빠르다 정말. 그러게. 근데 너 요즘 서진이 앞에서 좀 조심해. 눈치 빠른 애야. 걱정 마.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그 여자 날 얼마나 믿고 있는데. 나 없으면 이 집 안 돌아가는 거 알잖아. 저는 숨이 멎었죠. 가사 도우미로 오기 전부터 만나온 사이라니. 남편이 42살이고 영순 씨가 51살이었어요. 9살 연상의 여자와의 관계를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라는 숫자가 저의 눈을 가장 단단하게 가려버린 셈이었죠. 녹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나 할 말 있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빨리 저 여자 내보내자. 나 진짜 하은이 엄마 될 수 있어. 얼마나 얘한테 잘하는지 너도 알잖아. 하은이 이제 내 손으로 키우고 싶어. 정식으로 엄마가 돼서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알아.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야. 좀만 더 기다려. 언제까지 기다려? 나도 지쳐. 맨날 사모님 하면서 비위 맞추는 거 나도 한계가 있단 말이야.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까지 숨어야 되는 건데? 녹음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키우겠다는 그 한마디가 귓속에서 모처럼 박혔어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끝까지 들었죠. 저녁에 평소처럼 신우이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요즘 잘 지내시죠?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 가사 도우미 영순 씨 원래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전에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아, 영순 씨? 사실 도윤이가 소개해준 사람이야. 도윤이가 집안일 잘하는 분이 있다고 올케한테 추천해달라고 하더라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 목소리에서 확신했어요. 형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아, 그랬구나. 고마워요, 형님. 전화를 끊는 손이 차가웠지만 목소리는 한 톤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모르는 척 연기를 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실로 나가 환하게 웃었어요. 영순 씨, 일찍 와주셨네요. 좋은 아침이에요. 남편과 영순 씨가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죠. 저는 그 얼굴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한 글자씩 새겼습니다. 출근길 차에 올라타 백미러 속 제 눈을 들여다봤어요. 차갑고 또렷한 두 눈이었죠. 그 눈 속에서 저는 아주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녹음기는 저의 두 번째 귀가 되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퇴근 후 주차장에 앉아 그날의 녹음을 확인했어요. 증거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쌓여가고 있었죠. 두 사람의 은밀한 대화, 계획, 속삭임. 저는 그것들을 한 줄씩 메모장에 기록하며 날짜를 적어두었습니다. 감정을 삼키는 법도 그 주차장 안에서 익혔어요. 울고 싶을 때는 핸들을 꽉 쥐었다 놓기를 반복했죠. 그 어떤 감정도 집 안으로 가져가선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녹음 파일 중반쯤에서 영순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도윤아, 이거 계속 넣어도 괜찮겠어? 상관없어. 팍팍 넣어. 티도 안 나는데 뭔 걱정이야. 그래도 너무 많이 넣으면 이상할 수 있잖아. 맛이 변하거나 그러면. 괜찮다니까. 그 여자 둔해서 모를 거야. 지금까지도 몰랐잖아. 저는 재생을 멈췄습니다. 이어폰을 뺀 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무엇을 넣는다는 건지, 어디에 넣는다는 건지, 아무리 머릿속을 뒤져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두 사람의 어조가 품고 있던 은밀함이 평범한 이야기가 아님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것이 기어 올라왔어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감정에도 온도가 있죠. 어떤 의심은 뜨겁게 타오르지만 어떤 의심은 뼛속까지 얼려버립니다. 그날 저를 덮친 것은 후자였어요. 몸에 반응이 나타나고 맛이 변할 수 있는 무언가라면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집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했어요. 그 여자라고 하는 거 봐서 타겟은 저뿐인 것 같았습니다. 다이어트를 핑계로 삼았죠. 아침은 출근길 편의점에서 해결하고 저녁은 회사 근처에서 사 먹고 들어갔습니다. 영순 씨가 정성껏 차려놓은 반찬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걸 본 남편이 짜증을 냈어요. 야, 너 갑자기 무슨 다이어트야? 밥을 안 먹으면 어떡해? 요즘 옷이 좀 끼더라고. 살 좀 빼려고. 아이, 도우미 아주머니가 매일 새벽부터 오셔서 반찬 준비하는 거 몰라? 한 입도 안 먹으면 그분이 서운하지 않겠어? 좀 생각 좀 해라. 알았어. 내일부터 좀 먹을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남편의 반응 하나하나를 해부하고 있었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만든 음식을 안 먹는 게 그렇게 불편한 건지, 아내의 건강이 아니라 영순 씨의 서운함을 먼저 꺼내는 그 입이었어요. 음식을 꼭 먹이고 싶어하는 그 집요함이 기이했죠.
이것들은 분명히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언가의 관역에 제가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그때부터 저는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시선만 날카롭게 세워두었어요. 사냥감을 쫓는 눈이 아니라 덫을 놓기 전 지형을 읽는 눈이었죠. 며칠 뒤 남편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목발은 소파 옆에 세워둔 채였어요. 깁스를 한 다리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라고요. 그러다 고개를 돌리던 남편과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남편의 걸음이 뚝 끊기더니 급히 절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은 막을 수 없었죠. 며칠 뒤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나는 기척이 느껴졌죠. 눈을 실날 만큼 떠서 보니 남편이 깁스다리로 멀쩡하게 주방까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방에 있는 정수기까지 가서 물을 마시는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부러진 다리는 어디에도 없었죠. 모든 것이 연극이었습니다. 깁스도 목발도 재택근무도 영순 씨와 집에서 마음 편히 즐기기 위해 회사의 거짓 부상을 신고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았죠. 회사에 부상을 신고하려면 진단서가 있어야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진단서를 손에 넣은 건지 의문이었죠. 얼마 뒤 저는 회사 창립 기념일로 하루를 쉬게 되었어요. 제가 집에 있으니 영순 씨는 당연히 출근하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이 아침부터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 병원 가서 깁스 상태 확인 받아야 해. 좀 늦을 수도 있어.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저는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확신했어요. 병원이 아니라 영순 씨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죠. 제가 집에 있으니 영순 씨가 못 오는 대신 남편이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에게는 이 빈집이 기회였어요. 서재문을 열고 책상 서랍부터 뒤지기 시작했죠. 파일 사이사이 서류 봉투 안쪽까지 빠짐없이 훑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서랍 맨 아래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정형외과 진단서 원본이었죠. 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앞뒷면을 촬영했습니다. 서류를 원래 위치에 정확히 돌려놓고 서랍을 닫았어요. 서재를 나와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한 뒤 소파에 앉아 TV를 켰죠. 이 진단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진단서에 적힌 정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회사에서 택시를 타고 20분 거리였어요. 접수 창구 앞에 서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죠. 안녕하세요. 남편이 여기서 다리 진료를 받았는데요. 추가 진료 예약을 잡으려고요. 이름은 차도윤이요. 접수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두드리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차도윤 님이요? 저희 병원에 오신 적 있으신가요? 해당 환자분이 등록돼 있지 않은데요. 혹시 다른 병원이 아닌가요? 아, 그래요? 제가 병원을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병원을 나왔어요. 유리문을 밀고 나서는 순간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죠. 역시 위조였습니다. 진단서에 찍힌 병원 도장부터 의사 서명까지 전부 가짜였어요. 거짓이 무너지는 순간은 늘 허무하죠. 그토록 정교해 보이던 것이 사실은 가짜 종이장 한 장에 불과했습니다. 회사에 돌아와 자리에 앉은 뒤 새 이메일 계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남편 회사 인사팀 공용 메일 주소는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저는 차분하게 제보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남편의 다리 부상이 거짓이라는 것, 첨부된 진단서가 위조라는 것, 진단서에 적힌 병원에 직접 확인해 보면 해당 환자가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촬영해둔 가짜 진단서 사본 사진을 첨부하고 발송 버튼을 눌렀어요.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죠.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칼이 남편에게 날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서랍에서 넥타이를 꺼내고 있었죠.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봐야 해. 다리는 괜찮아? 아직 깁스도 안 풀렸는데 무리하면 안 되지. 무슨 회사가 그러냐? 회사 사정이 안 좋으니까 어쩌겠어. 다리 좀 불편해도 나가야지. 뻔뻔한 얼굴이었습니다. 부러지지도 않은 다리를 걱정하는 아내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웃으며 남편의 넥타이 매듭을 고쳐주었죠.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남편을 배웅하는 아내처럼요. 나가서 뒤지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전쟁터로 가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죠.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싶을 만큼 믿기 어려운 얼굴이었어요. 핏기가 빠져나간 회색빛 피부에 눈밑이 다크서클이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죠. 서 있는 것조차 간신히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남편은 그 말만 남기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은 채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회사에서 단단히 깨지고 온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곧 서재 안에서 남편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나 그런 적 없다니까. 아이씨. 문 밖까지 울리는 목소리에 저는 소파에 앉은 채 귀를 기울였어요. 남편의 항변이 점점 거칠어지다가 결국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났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서재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편이 벌겋게 날아오른 얼굴로 거실에 나와 섰어요. 나 해고당했어. 회사에서 잘렸다고. 뭐? 갑자기 왜? 누군가 회사에 거짓 제보를 했대. 내가 거짓말을 해서 재택 근무를 돌렸느니 뭐니? 몰라. 어떤 미친놈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인사팀에 보냈나 봐. 그게 무슨...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해? 몰라. 누군지 알면 당장 죽여버릴 거야. 미친 새끼. 그 미친년이 나다 라고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놀란 표정을 연기했죠. 속으로는 두 번째 칼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에게 하나의 우편물이 도착했어요. 경찰서 출석 요구서였죠. 남편은 봉투를 뜯다가 손이 떨려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회사가 사문서 위조와 상해 위로금 및 치료비 지원금 편취건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이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짓말이 결국 형사고발로 돌아온 거죠. 남편은 그날부터 경찰서로 가며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게 초췌해졌어요. 볼이 꺼지고 눈 밑에 그림자가 깊어졌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서재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그 무렵 녹음기에서 영순 씨의 목소리가 잡혔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회사에서 잘렸다며? 경찰서까지 간다는 게 말이 돼? 나는 어떡하라고? 당신 잘리면 우리 계획은 다 어떻게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중요해? 누가 인사팀에 제보를 했대. 진단서 위조건 걸렸어.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거 위험하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아우, 닥쳐. 그만 좀 해. 나도 지금 정신 사납거든. 닥치라고? 야, 너 나한테 막말하지 마.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화를 내? 두 사람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이어폰 속에서 엉켜들었어요. 저는 운전석에 기대앉아 그 싸움을 들으며 입꼬리를 올렸죠. 하지만 집에 들어서는 순간 표정을 완벽하게 바꿨습니다. 여보, 괜찮아? 밥은 먹었어? 너무 무리하지 마. 남편은 힘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주차장으로 다시 내려갔죠. 차 안에서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 외도 증거 확보와 상간녀 조사 좀 의뢰하려고요. 전화를 끊고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렸어요. 남편의 세계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죠. 한 달 뒤 흥신소에서 두툼한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남편과 영순 씨의 외도 사진, 그리고 영순 씨의 신상 보고서였어요. 보고서를 펼쳐보니 영순 씨는 26에 남편과 사별한 것으로 확인되었죠. 그 뒤로 아들 둘을 홀로 키웠습니다. 큰아들 박준혁 27살, 작은아들 박준서 25살. 보고서에는 두 아들 모두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장 위에 손가락을 멈추었죠. 효자라. 홀어머니 밑에서 서로 의지하며 자란 형제. 그 효자 아들들이 어머니가 유부남의 집에 들어가 안방에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떨까. 아들들의 주소를 확인하니 둘이 같이 서울에서 자취 중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썼어요. 왼손으로 또박또박 적었죠. 필체가 바뀌도록요. 당신의 어머니가 유부남에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당신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로서 어머니를 구해주세요. 흥신소 사진은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제가 흥신소를 고용했다는 사실을 남편이 아직 눈치채선 안 되었어요. 사진 없이 편지만 보내면 남편은 누가 보낸 건지 추적할 수 없을 것이었죠. 저를 의심하더라도 섣불리 제게 따지지 못할 겁니다. 혹시나 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에요. 편지만으로도 효자 아들들은 반드시 움직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퇴근 후 직접 아들들이 자취하는 주소지를 찾아가 우편함에 편지를 넣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왔죠.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녁에 현관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왼쪽 눈 주위가 시퍼렇게 부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죠.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이렇게 한 거야? 몰라. 길에서 갑자기 모르는 놈들이 덤벼들었어. 경찰에 신고해야지. 어디 보자. 병원부터 가자. 아우, 됐어. 괜찮아. 그냥 놔둬.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제 손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르는 놈들이라.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다음 날 녹음기를 확인했죠. 야, 네 아들놈들이 찾아와서 다짜고짜 말도 없이 주먹부터 날리더라.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뭘 말한 거 아니야? 내가 뭘 말해? 나도 지금 미칠 것 같아. 애들이 갑자기 전화해서 나한테 미쳤냐고 소리 지르더라. 엄마 그 남자 당장 끊으라고 난리를 쳤다고. 대체 내 아들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나도 모르겠단 말이야.
그래서 어쩌자고. 나 지금 회사도 잘리고 고발당하고 미친 네 새끼들한테 맡기까지 하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개 아사리판 됐잖아. 아이 진짜 이 족같네. 씨. 뭐? 나 때문이라고? 미친 내 새끼들? 너 말 다 했어? 네가 먼저 나한테 이 집에 들어오라고 한 거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뒤집어? 미친놈 아니야? 두 사람의 고성이 이어폰 속에서 뒤엉켰어요. 저는 운전석에 기대 앉아 그 싸움을 들었죠.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참을 수 없는 웃음이었어요. 며칠 뒤 흥신소에서 흥미로운 정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영순 씨 친척 집안에서 돌잔치가 예정돼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에서 하나의 장면이 선명하게 그려졌죠.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재미있는 계획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흥신소로부터 받은 외도 사진과 녹취록을 정리했죠. 남편과 영순 씨가 나란히 걷는 사진, 손을 잡고 있는 사진, 호텔 입구에서 찍힌 사진. 녹취록은 가장 적나라한 대화만 추려서 텍스트로 옮겼습니다. 수십 장을 프린트했죠. 한 장 한 장 출력될 때마다 프린터기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돌잔치 당일이었어요. 저는 모자를 눌러 쓰고 선글라스를 낀 채 웨딩홀 건물에 도착했죠. 로비에서 안내판을 확인하니 4개 홀이 나란히 배치돼 있었습니다. 영순 씨 친척의 돌잔치는 3번 홀이었어요. 4개 홀 모두 중앙의 뷔페 음식 코너를 공유하는 구조였죠. 저는 뷔페 테이블 한쪽에 프린트물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행사 기념 자료처럼 자연스럽게요. 아무도 제 행동을 신경 쓰지 않더군요.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러 오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올 자리를 골랐어요. 그리고 3번 홀 옆 2번 홀에서 진행 중이던 다른 가족의 돌잔치 자리에 앉았죠. 접시에 음식을 수북히 담아와 느긋하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폭탄은 터지기 직전이 가장 고요하죠. 저는 그 고요함을 음미하며 잡채를 입에 넣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뷔페 코너에서 누군가 프린트물을 집어드는 게 보였어요. 한 장을 펼쳐보더니 옆 사람을 불렀죠. 2사람이 3사람이 되고 3사람이 5이 되고 금세 무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문처럼 퍼져나갔어요. 3번 홀 쪽으로 프린트물이 전달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3번 홀 안에서 비명이 터졌어요. 고함 소리와 함께 의자가 넘어가는 소리가 뒤따랐죠. 프린트물을 움켜쥔 친척들이 영순 씨를 애워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질, 고성, 울음소리가 홀 밖까지 쏟아져 나왔어요. 축하의 자리가 순식간에 심판의 자리로 바뀐 거였죠. 그때 한 할머니가 영순 씨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찰싹,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뷔페 코너까지 울렸어요. 저는 디저트 코너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집어왔죠. 2번 홀 자리에 앉아 숟가락으로 아이스크림을 떠먹으며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바닐라 맛이 유난히 달았어요. 이렇게 달콤한 아이스크림은 처음이었죠. 음식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번 홀 돌잔치 주인에게 다가가 축의금 봉투를 건넸어요. 아기 건강하게 잘 크길 바랍니다. 축하드려요. 주인은 고맙다며 인사를 하곤 고개를 갸웃했어요. 누구시냐는 물음에 먼 친척이라고 말하고 자리를 떴죠. 사실 모르는 사람의 축의금이었지만 돌잔치에서 누가 그런 걸 하나하나 따지며 의심하겠습니까? 저는 모자를 고쳐 쓰고 홀을 빠져나왔습니다. 3번 홀에서는 여전히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죠. 코끝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홀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구에게 잠시 부탁했던 하은이를 이번에는 친정 어머니께 맡겼어요.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서요. 하루만 봐주세요. 오늘 일로 이제 남편도 누가 자기를 궁지에 몰고 있는지 알았을 테니까요. 오늘 밤 집안에 폭풍이 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아이를 그 자리에 두어선 안 되었습니다. 차에 올라 핸들을 잡았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단단히 조였죠. 집에 도착하자 거실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공기가 현관까지 밀려나왔죠. 현관문을 닫는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이리 와봐. 할 말 있어.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남편 앞에 섰어요. 남편의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죠. 관자놀이의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돌잔치. 다 네가 한 짓이지? 무슨 소리야? 무슨 돌잔치? 시침이 떼지 마. 너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해? 흥신소 사진에 녹취록까지 뿌려놓고 회사 제보도 너지? 연기 그만해라. 다 알고 있었잖아. 처음부터 전부 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오래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도 되는 순간이 온 것이었죠. 기왕 이렇게 된 거 이혼하자. 너도 나도 이제 같이 못 살잖아. 안 그래? 깔끔하게 끝내. 이혼? 좋아.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 그 아줌마랑 재혼하려고 그러는 거니? 취향 참.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뭐? 내가 미쳤냐? 내가 왜 그 나이 많은 여자랑 재혼을 해? 걔는 그냥 그런 사이였다고. 재혼은 무슨 개소리야. 저는 그 말을 또렷이 귀에 새겼습니다. 그냥 그런 사이. 아이를 낳아주겠다던 여자, 가족이 되겠다며 매달리던 여자를 고작 그렇게 정리해버리는 입이었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했죠. 그래, 당연히 이혼은 할 거야. 근데 네 방식대로는 안 돼. 내가 주도해서 끝낼 거니까. 그리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뭐? 나보고 나가라고? 네가 바람 피워놓고 이 집에서 큰 소리야? 당장 나가. 웃기지 마. 나갈 사람은 내가 정해. 네가 나가. 남편의 눈이 뒤집혔죠. 다음 순간 남편의 손이 제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거실 바닥에 넘어졌죠. 등이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더 맞기 싫으면 네가 나가. 미친년이 어디서 큰 소리야? 어? 남편은 저를 내려다보며 이를 드러냈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채 저는 남편의 발끝을 올려다봤어요.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죠. 아픔보다 먼저 계산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바닥에 넘어진 채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댁 번호를 눌렀어요.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었죠.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끊어. 당장 끊으라고. 남편이 달려와 제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챘어요. 그리고 그대로 거실 바닥에 집어 던졌죠. 핸드폰이 타일 위에 부딪히며 액정이 거미줄처럼 갈라졌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다가 꺼졌어요. 그때 커피포트가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죠.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싱크대 옆에 놓인 커피포트를 들어 올렸어요.
방금 끓여놓은 물이 가득 차 있었죠. 주둥이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포트를 든 채 남편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어요.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와봐. 잘나신 얼굴에 지워지지 않을 흉 남겨줄 테니까.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죠. 남편의 시선이 포트 주둥이에서 흘러나오는 김과 제 눈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저의 눈에서 장난기가 아닌 진심을 읽었는지 남편이 한 발 물러섰어요. 미친년이 진짜 끝까지 해보자는 거지? 어? 두고 보자. 남편은 욕을 내뱉으며 현관으로 뛰어갔죠. 신발을 신는 둥 마는 둥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지더니 곧 건물 밖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포트를 내려놓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갈라진 액정 틈 사이로 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금간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차갑게 웃었죠. 여러분, 사실 저는 한 가지 비밀을 더 갖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넣는다는 녹음을 들은 뒤 저는 대체 무엇을 어디에 넣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귀로만 듣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창립 기념일 쉬는 날을 이용해 집 곳곳에 소형 CCTV를 설치했습니다. 남편 몰래요. 거실, 주방, 안방 입구. 그날 남편은 상간녀를 만나러 나갔었어요. 그 여자와 즐기기 위해 집을 나선 그 발걸음이 제게는 절호의 기회를 선물한 셈이었죠. 설치할 시간은 넉넉했습니다. 남편이 녹음기만으로 제가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었어요. 저는 서재로 가서 노트북을 열었죠. CCTV 앱에 접속하자 오늘 거실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는 장면, 제가 바닥에 쓰러져 올려다보는 장면까지 각도도 화질도 음성도 모든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재생했죠. 화면 속 남편의 거친 손이 제 어깨를 밀치는 순간에서 일시 정지를 눌렀습니다. 이 영상 한 편이면 가정폭력 증거로 충분했어요. 남편이 나간 뒤 저는 서재에 틀어박혀 CCTV 영상을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리된 파일을 하나하나 열었어요. 가장 오래된 영상부터 재생했죠. 제가 출근한 직후의 영상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몇 분 뒤 영순 씨가 현관 잠금 장치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이중 잠금까지 건 뒤 안방을 향해 걸어갔죠. 안방 입구 카메라에 두 사람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남편의 이불 위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고 영순 씨가 방으로 들어서며 웃었어요. 그 다음 장면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었죠. 제 침대였습니다. 제가 매일 밤 잠드는 그 자리 위에서 두 사람이 뒤엉켜 있었어요. 이를 악물었죠. 영상은 멈추지 않았어요. 다른 날짜의 영상도 열었죠.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출근하면 잠금 확인, 안방 진입, 정사. 매일이었어요. 판에 박힌 듯 똑같은 순서였죠. 제가 회사에서 보고서를 쓰고 있을 때, 회의를 하고 있을 때, 그 시각 이 집안에서는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치 영상을 더 넘기던 중이었어요. 주방 카메라에서 영순 씨의 수상한 움직임이 눈에 걸렸죠. 영순 씨가 냉장고를 열고 유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평소 보리차를 끓여서 식힌 뒤 넣어두는 그 병이었어요. 저는 보리차를 유난히 좋아해서 매일 퇴근하면 한두 잔씩 마시곤 했죠. 영순 씨가 뚜껑을 열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본 뒤 봉지 안에 무언가를 병 속에 뿌려 넣었어요. 뚜껑을 닫고 살짝 흔든 뒤 냉장고에 도로 집어넣었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싱크대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영상을 멈췄죠.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넣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제가 매일 마시는 보리차에 무언가를 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주방으로 걸어갔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죠. 유리병이 늘 있던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반쯤 남은 보리차가 병 안에서 조용히 출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병을 꺼내 싱크대 위에 올려놓았죠. 유리 너머로 보이는 갈색 액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제가 매일 아무 의심 없이 들이켜던 것이었어요. 다행히 무언가를 넣는다는 녹음을 확인한 이후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하지만 저는 이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병 안에 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증거보다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해가 뜨기도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보리차 유리병을 들고 경찰서에 가서 성분 분석을 의뢰했어요. CCTV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도 함께 제출했죠. 녹음 내용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죠. 변호사에게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펼쳐놓았습니다. 녹음 파일, CCTV 영상, 흥신소 보고서, 가정폭력 영상. 변호사가 자료를 하나하나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재산 분할과 양육권 모두 확보 가능해요. 유책 배우자 입증에 형사 고소도 충분한 수준이고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뒤 곧바로 시댁으로 향했죠. 시부모님께 직접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거실에 앉히고 노트북을 열었죠.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안방에서 벌어진 장면이 화면에 뜨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무슨... 시어머니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셨죠. 시아버지는 영상을 보다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셨습니다. 이 새끼를 내가 잡아 죽여버려야지. 가사 도움이라는 연하고 이짓거리를 하고 있었어? 녹취록까지 들려드리자 시부모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서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이런 놈을 낳고 키워놔서 네가 이 고생을 하고 있었구나. 당장 이놈의 새끼를 아내 손으로 처리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하지만 남편은 전화도 받지 않았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잠수를 탄 것이었어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죠. 보리차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저를 조사실로 안내한 뒤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제출하신 보리차에서 피임약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 계열 호르몬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피임약. 제가 매일 마시던 보리차에 피임약을 타고 있었던 거예요. 인연이 제가 임신을 할까봐 피임약을 몰래 제가 마시는 보리차에 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남편과의 사이를 생각하면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도 스쳤어요. 하지만 그 다행이라는 감정 뒤로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밀려왔죠. 내 몸에 대한 결정을 저 두 사람이 허락도 없이 내렸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형사님, 고영순과 차도윤 둘 다 고소하겠습니다. 담당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상간녀에게는 타인에 대한 무단 약물 투여 혐의를, 남편에게는 같은 혐의의 공동정범을 적용했습니다. 외도와 가정폭력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엮기로 했어요. 변호사가 증거 목록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고소장에 첨부했죠. 녹음 파일에서 남편이 팍팍 넣어 티도 안 나는데 라고 말한 부분, 이것을 약물 투여에 대한 교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CCTV 영상에서 영순 씨가 보리차 병에 무언가를 뿌려 넣는 장면, 경찰 의뢰로 받은 피임약 성분 분석서, 변호사가 고소장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을 받으며 말했어요. 증거가 이 정도면 기소까지 가는 건 확실합니다. 남편 쪽은 교사범으로 녹취가 있으니 빠져나가기 어려울 거예요. 며칠 뒤 경찰이 영순 씨의 자택으로 출동했죠. 경찰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계속 무시하니 경찰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영순 씨가 체포되어 연행되었다는 소식을 변호사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잠수를 타던 남편에게도 경찰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며칠 뒤 남편은 경찰에 의해 소환되었어요. 남편의 얼굴에서 한 줌의 자신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변호사가 전했죠. 같은 시기에 이혼 소송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공판에서 변호사가 남편의 혐의를 하나하나 나열했어요. 차도연은 유책 배우자로서 혼인 기간 중 지속적 외도를 했으며 원고에 대한 가정폭력 행위가 CCTV 영상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가사도우미 고영순과 공모하여 원고 모르게 피임약을 음료에 투여해 왔으며 이는 타인에 대한 무단 약물 투여에 해당합니다. 피고의 교사 발언은 녹음 파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법정에서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의자를 빼주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만큼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동정은 들지 않았죠. 저는 방청석에 앉아 변호사의 진술을 들으며 등을 곧게 폈습니다. 제가 갈아온 화살들이 이제 하나씩 정확히 관역에 꽂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형사재판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법정 안에는 긴장된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상간녀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입을 열었죠. 재판장님, 피고인 고영수는 현재 임신 중입니다. 임신한 아이의 아버지는 공동 피고인 차도윤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수군대는 소리가 파문처럼 퍼졌어요. 저도 순간 숨이 멎었죠. 임신이라뇨. 남편의 아이를 영순 씨가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51살의 나이에 이게 가능한 건가 싶었죠.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태아의 건강을 위해 선처를 호소합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워온 피고인의 사정도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순 씨가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양손으로 배를 감싸쥐고 있었죠. 저는 시선을 남편 쪽으로 돌렸습니다. 남편은 영순 씨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린 채 벽만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듯이요. 같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으면서 남의 재판을 구경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람의 본색은 궁지에 몰렸을 때 비로소 드러나죠. 남편의 본색이 바로 그 순간 법정 위에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영순 씨가 그 모습을 봤어요. 자기 아이의 아버지가 고개조차 돌려주지 않는 모습을요.
영순 씨의 눈에서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터졌죠. 나 좀 봐. 나 좀 보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했는데 이래? 그 집에 들어가서 사모님 하면서 비위 맞추고 당신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 보리차에 약 넣는 것도 내가 했어. 당신이 넣으라고 했잖아. 당신 아이까지 가졌는데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입술 하나 움직이지 않았죠. 영순 씨의 오열이 법정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공판이 끝난 뒤였어요. 법정 복도에서 영순 씨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죠.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영순 씨 앞으로 걸어갔어요. 영순 씨가 저를 올려다봤죠.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눈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어요.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 나이 많은 여자랑 재혼을 해? 걔는 그냥 그런 사이였다고. 재혼은 무슨 개소리야? 남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사실 남편과 싸운 그날 저는 핸드폰으로 녹음을 켜고 집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모두 녹음을 해둔 상태였죠. 영순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들었지? 당신은 처음부터 이용당한 거야. 그 사람한테 당신은 그냥 잠자리 상대였대. 가족이 되겠다고 했지? 하은이 엄마가 되겠다고 했지? 근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이거였어. 나이 많은 여자, 그냥 장난치다 버리는 상대. 당신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데 말이지. 상간녀 무릎이 꺾였죠. 복도 바닥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어요. 목 안에서 짓눌린 울음이 터져나왔죠. 저는 영순 씨를 내려다보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돌아서는 발걸음에 동정은 없었어요. 하지만 씁쓸함이 혀끝에 남았죠. 속고 속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심을 바친 사람은 늘 가장 큰 대가를 치릅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남편은 사문서 위조와 약물 투여 교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영순 씨 역시 무단 약물 투여 혐의로 같은 벌금형이었죠. 형량이 가볍다고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진짜 전쟁터는 형사법정이 아니었어요. 이혼 법정이었죠. 이혼 소송에서는 결과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유책 배우자, 가정폭력, 약물 투여 공모. 제가 쌓아둔 증거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효력을 발휘했어요. 남편 측 변호사는 반박할 카드가 단 한 장도 없었죠. 판사가 최종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제게로 왔어요. 재산 분할도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결정되었죠. 위자료 역시 제가 제출한 증거의 무게를 반영한 금액이었습니다. 이혼이 최종 확정된 순간 저는 법정 의자에 앉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끝났죠. 주차장에서 시작된 길고 긴 전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저는 하은이와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짐을 풀고 빈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죠. 햇살이 마룻바닥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 비단에는 남편의 그림자도 영순 씨의 발자국도 없었어요. 오로지 저와 하은이만의 공간이었죠. 하은이가 빈방을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엄마, 여기 내 방이야? 여기 진짜 내 방? 하은이 방이야. 예쁘게 꾸며주자.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숨을 내쉬었어요.
녹음기를 부착하고 CCTV를 설치하고 주차장에서 이를 악물며 이어폰을 꽂던 그 날들이 떠올랐죠. 길고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겨냈어요. 전 남편은 직장도 잃고 가족도 잃었죠. 몇 달이 지났어요.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진아, 너 이거 알아? 네 전 남편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어. 뭐? 왜? 나도 다른 간호사들한테 소문으로 들은 건데 그 가사도우미 있잖아. 그 여자가 차로 네 전 남편을 뒤에서 들이받았대. 뭐라고? 양쪽 다리가 다 부러졌어. 의사 선생님 말로는 영구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중상이래. 임신까지 시켜놓고 법정에서 모르는 사람 취급했다며? 그 여자가 그걸 참겠어? 세상에. 저는 전화기를 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양다리가 부러졌다고 진짜로. 가짜 깁스로 시작된 이야기가 진짜 부러진 다리로 끝난 것이었습니다. 아니 깁스 정도가 아니라 영구장애였어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오래된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인과응보라고 부르기에도 너무나 기막힌 결말이었어요. 가짜로 부러뜨린 다리가 진짜로 부러져서 돌아왔죠. 그것도 양쪽 다요. 저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웃어야 할지 어이없어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잠시 멍하니 천장을 보다가 결국 피식하고 웃음이 새어나왔죠. 가짜 깁스의 끝은 진짜 깁스였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은이가 방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 평화로운 소리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들과 완전히 연을 끊으셨습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손주에 대한 마음까지 끊을 수는 없으셨죠.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겨우 말을 꺼내셨어요. 서진아, 우리가 너한테 할 말이 없다. 얼굴 볼 자격도 없는 거 알아. 그래도 하은이만은 한 번만 보여줄 수 없겠니? 이 할미가 부탁한다. 저는 잠시 침묵했죠. 시부모님께는 잘못이 없습니다. 아들을 잘못 키웠다는 죄책감만으로도 충분히 벌을 받고 계셨어요. 네, 어머님. 하은이도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하은이를 보러 전 시부모님께서 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서부터 하은이를 안아 올리셨어요. 그 품에 안긴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몰래 눈가를 훔치셨죠. 서진아,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해서 더 미안하다.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지 않은 날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괜찮았어요. 지나온 시간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죠. 회사에서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해나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주차장에서 이어폰을 꽂고 녹음을 확인하던 그 시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저는 이미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둠을 버텨낸 사람에게 일상의 고단함쯤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였어요. 어느 주말 아침이었어요. 하은이 손을 잡고 집 앞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하은이가 깔깔 웃으며 앞서 뛰어갔어요. 저는 그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공원 위로 쏟아지고 있었죠.
따뜻했습니다. 오래전에 잊고 있던 온기가 피부 위로 번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새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